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 첫날이거든요. 첫날 키워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소식이에요. 예.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 상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일단은 뭐 출석은 할 것이라는 보도는 오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이제 출석을 해서 질의가 이어질지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의에 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할 것 같아요? 일단 보도를 보면은 예. 대법원이 방침을 세웠다는데 인사말하고 관례대로 인사말하고 퇴장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방침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 전에 공언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거기서 혼란이 벌어질지. 강제 이석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그 스스로 이석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례를 보면은 법사위원장의 허락하에 이제 이석한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까지 예. 관례입니다. 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던 일방 추진했던 청문회의 경우에는 사실 좀 명분이 있었거든요. 출석하지 않을 명분. 근데 이제 국정감사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불출석할 명분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출석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지금으로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역대 대법원장도 출석은 했죠.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그 대법원장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 가장 최근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일 거예요. 근데 그때도 출석은 하고 인사말하고 퇴장하는 뭐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은 이 관련 소식이 두 번째 뉴스군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관련 내용을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법원장 출석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은 말씀대로 관례대로 출석은 하되 이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는 방침인데 이제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 방침과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법사위가 매우 첨예할 것 같고 이례적인 것에는 어쨌든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결과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이례적인 게 이제 민주당이 이석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례적인 건데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작년 이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상고심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이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판결 결과도 논란이긴 했는데 왜 대법원이 그렇게 이례적인 선택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기지도 않았을 질문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러한 그 조 대법원장이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법 독립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국정감사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또 인물인데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국정감사 직전에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진행되면서 그때 이제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데 아마 김현지 실장이 제일 논란이 될 것이고 매우 격화된 모습이 수요일 날 운영위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있으면은 나가지 않을 이유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하면 예.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씀대로. 근데 이제 예.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게 공을 넘긴 건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재까지 분위기는 불출석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출석 요구하는 거를 정치 공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뭐죠? 어제 이제 송호선 원내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감사 관례에 따라서 총무비서관이 늘 출석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워딩입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철벽 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상 아직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출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예. 출석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채택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수요일에 운영위 때 아.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음. 그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에 오케이를 하면 예. 채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대통령실도 채택됐으면 못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한 거니까 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 추석 연휴 때뭐 우상호 수석도 이야기를 했고 뭐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방어하기가 아주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부속실장으로 자리 옮겼지만 총무비서관 자리가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생각이라고 하면 나와서 이야기해야 한다. 네, 예.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지도부는 이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도부는 좀 말을 아끼는 입장이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상호 예. 수석이나 박지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또 좀 비슷하게 이제 사실 법여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도 나와라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나온다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무엇을 물어볼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 좀 취재를 해본 예. 건데, 그러니까 우선 김현지 실장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예. 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풍문으로 김현 실장이 실세다라는 그런 점을 국민의힘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례를 통해서 뭐 실세라는 것을 지적을 할지도 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소중한 기자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논란을 자초한 게 예. 사실 저는 민주당의 책임 또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이제 처음 국감 증인을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 출석해왔던 총무비서관을 이제 뭐 좀 민주당이 빼내려고 한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실도 총무비서관에 있던 김현 실장을 이제 부속실장으로 좀 옮기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나름의 설명은 있었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진 건 부인할 수는 없고 지금으로서는 뭐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전공법을 좀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거를 걱정하다가 좀 더 큰 정치 공세를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오후 늦게 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이 사건을 폭로했던 백혜령 경정을 현재 운영 중인 그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검경 합동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에게도 필요시 이거 수사검사를 추가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세관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관련 사안 수사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좀 민감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뭐 이거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도 좀 예산 일은 아닌 거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가진 말의 무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자주 내려지는 지시는 아니고 대통령의 워딩 또한 좀 강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전달드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다른 3대 특검에 비해서 정말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식이 많이 안 알려진 것은 맞아요. 이게 사건 발생 시점이 2023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폭로가 이루어진 게 이제 2024년 7월인데 그동안 이제 국회에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각자 입장으로 공방은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 진척도가 좀 더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검찰이 합동수사팀 꾸리고 수사팀을 이제 대검이 지휘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검 지휘부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지휘부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동부지검장이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잖아요. 뭐 많이 알려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별다른 수사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로 뭔가 좀 교통 정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시입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의혹이 좀 짙은 사건인 거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엄청난 규모의 마약이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팩트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을 이제 더 수사하려던 그 경찰 수사팀이, 그러니까 백계령 경정 수사팀이 그러니까 외압이나 좀 개입으로 여길 수 있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고요. 그때 그래서, 예.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약 철저히 맞습니다. 수사해라,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외압이나 개입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들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또 특히 이제 이 사건이 경찰 상부 그리고 그 수사 그러니까 관세 쪽 당국도 연관돼 있고 또 검찰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게 직접 지시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이게 향후 전국을 좀 이끌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래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기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사망한 사건. 예. 들으셨을 아, 겁니다.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이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제 사망 사건이어서 예. 사람들이 확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까? 납치 사건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이제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도 이제 그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같이 이제 부검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현지에 또 그 코리안 데스크라고 우리나라 경찰이 그 해외 현지 그 경찰에 직접 파견이 돼서 우리나라 한인과 관련된 사건을 하는 그런 조직도 뭐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뭐 등등 비슷한 그런 류의 범죄들인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이제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가지고 해외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납치를 해버리는 식인데 납치된 분들은 바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혹시 뭐 보이스피싱 통화 혹시 전화 받아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는 곳으로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강제로 그런 일에. 아니, 그동안은 일을 하게 사실은 그 중국인들이 그런 보이스피싱 하면 금세 우리가 파악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나오는 보이스피싱 거의 없다고. 아, 보면 그래요?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조사가 어려운 겁니까? 왜 이렇게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이게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 범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해서도 좀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고 관련 재판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사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범죄 조직들이 만만하게 여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구조대로라면 수사기관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수거책들 정도만 계속 검거가 되고 현지에서 있고. 체포 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못 잡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올해 8월까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책정된 게 8천억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좀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네요. 들고 해외 공조를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더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